당신의 마음을 켜는 곳, 마음온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제자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소연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칼로 너를 찔렀느냐? 제자가 아니라고 하자 에픽테토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매번 같은 방식으로 너를 아프게 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은 한 번 찌르면 상처가 보이지만 말은 100번 찔러도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간다.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칼을 휘두르는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아니, 그 칼에 찔린 채 자신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며칠씩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넘겨버리면 되는데 왜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자신을 괴롭힐까? 그렇게 자신을 탓하며 그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 패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를 살아온 사람인데도 어떤 분은 평생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잘 지냅니다. 반면 또 어떤 분은 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혼자 속을 끓이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관계에서 지쳐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패턴을 알게 되면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심리와 반대로 말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속에서 우위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배정호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는 73세 송기훈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상에 올라 쉴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정호 씨는 아직도 그 낡은 등산화 신고 다니네. 요즘은 좋은 등산화가 많은데 왜 그걸 고집하나? 발 건강 생각하면 바꿔야지. 나는 작년에 30만 원짜리로 바꿨더니 완전 다르더라고. 이제 나이 드는데 발 건강 신경 써야지. 배정호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산화는 아직 멀쩡했고 자신에게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송기훈 씨의 말을 듣고 나면 자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비싸서 새 신발을 못 사고 헌 신발을 신고 다니는 뒤처진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송기훈 씨는 친절하게 조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배정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남의 등산화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왜 매번 자기가 산 물건 이야기의 가격을 말하면서 남의 것과 비교하는 걸까요? 배정호 씨는 점점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일상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지 3,000명의 대화를 녹음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선택이나 상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충고, 걱정, 정보 제공의 형태로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우위 확인 대화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자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것을 언급한 후 자신의 것을 대비시킵니다. 너는 그렇게 하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정보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선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상대방은 자신이 평가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비교당했다는 느낌과 뒤처졌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 듭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결국 아무도 높이지 못한다. 자기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말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조언이나 정보 공유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자신의 불안을 상대방을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삶에 대해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 말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 이후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절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존엄성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평가받지 않고 그냥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신은 신발, 내가 입은 옷, 내가 한 선택이 누군가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할 때마다 작은 비교와 평가를 반복합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심리 패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불편함을 느낄 자격이 있고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둘 권리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상대의 상처보다 자신의 의도를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정명자 씨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명자야, 너 요즘 부쩍 늙어 보인다. 팔자주름 봐. 피부에 탄력이 하나도 없네. 피곤해 보여. 어디 안 좋아? 정명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다가 작년과는 또 다르게 좀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명자 씨가 그런 걱정 듣는 거 별로 썩 듣기 좋지는 않다고 말하자 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그래?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잖아. 우리 사이에 뭘 그런 말로 상처받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 순간 정명자 씨는 자신이 꼬아서 받아들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고 일주일 내내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짜증이 나고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명자 씨는 그 이후로 친구랑 한 달 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심리학과에서 진행한 10년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대화 중 상처를 준 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500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처를 준 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표현을 평균 일주일에 5회 이상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상처받은 사람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하게 받아들인 건가? 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책임 전가 방어 기제라고 명명했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즉시 자기 변호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이런 말은 상처받은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의 감정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강요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을 던진 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였지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또다시 상처를 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던져진 순간 화자의 손을 떠나 청자의 세계가 된다.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상처를 준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의도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상하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후 우리가 느끼는 혼란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분명히 아팠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믿을 권리가 있고 그 관계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말버릇입니다. 광주에 사는 64세 한미영 씨는 남편과 4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한 번쯤은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오해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한미영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언제 먹냐고 묻거나 오늘 날씨 좋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영 씨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과받지 못한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여서 마음속에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미영 씨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껄끄러워졌습니다. 대화하다가 의견 차이서 다툴 경우 어차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한미영 씨는 남편이 옆에 있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5년간 부부관계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12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 후 사과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과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과를 하면 자신이 열등한 위치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히 잘못을 했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이나 말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의 오해로 돌렸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사과 회피 방어 기제라고 명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사과받지 못한 상처는 마음속에 계속 쌓이고 결국 관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사과를 약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신념이 있습니다. 사과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상대방에게 권력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명백해도 변명을 찾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려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들은 사과가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뒤에서 관계는 천천히 죽어갑니다. 상대방은 점점 마음을 닫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과를 약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라고 착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방어막 뒤에 숨는 것입니다. 사과받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치유되지 않고 쌓인 상처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 자체가 버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과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과받을 자격이 있고 그 관계에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화가 아닌 감정 쓰레기통이 된 관계입니다. 전주에 사는 70세 김상진 씨는 은퇴 후에도 직장 동료였던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우리 아들놈도 나한테 관심도 없어. 며느리는 더하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버려지나 봐. 김상진 씨는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서운하겠다. 근데 자식들도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친구는 김상진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며 또 다른 불평을 쏟아냈고 1시간 내내 불평 불만을 말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김상진 씨는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마치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는 시원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김상진 씨는 친구가 쏟아낸 무거운 에너지의 영향 때문인지 그 다음 날까지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상진 씨는 점점 그 친구에게 연락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1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대화 중 감정 배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3,000명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감정을 말로 배출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내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로 계속 쏟아내야 했습니다. 분노, 서러움, 불안 같은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배출한 후 잠시 가벼워지지만 그 감정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불평을 합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감정 배출 의존 패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과 대화한 상대방은 정신적으로 심하게 소진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감정을 말로 배출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감정 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상대방도 힘든 일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위로나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출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불평을 했고 1년 전에도 같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감정을 배출하는 것과 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배출은 일시적 안도감을 줄 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된다. 자기 감정을 말로 배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서러운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으로 해결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내면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합니다. 말로 배출하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감정 배출구가 된 사람은 관계에서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만날 때마다 무거운 감정을 받아내야 하고 아무리 위로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대를 보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일방적인 감정 배출 앞에서는 지칩니다. 여러분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여러분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에서 한쪽만 계속 배출하고 한쪽만 계속 받아낸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5번째, 공감 대신 충고부터 나오는 순간입니다. 창원에 사는 68세 이경숙 씨는 오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 공허한 건지,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지 좀 서럽네. 이경숙 씨는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지. 낮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나는 매일 10,000보씩 걷는다고. 너도 그렇게 해? 이경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는 이경숙 씨가 왜 힘든지, 어떤 마음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결책과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경숙 씨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후 이경숙 씨는 고민을 털어놓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위로받으려고 한 말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인지심리학과에서 12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일상 대화에서 공감과 판단의 비율을 2,800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공감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머릿속으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노력이 부족해. 이런 판단들이 공감을 가로막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조기 판단 반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반응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 상대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감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문제에는 해결책이 필요하고 자신은 그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하면 이렇게 하라는 해결책을 즉시 내놓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지 감정 이해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도움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고 느낍니다. 위로받으려 했는데 충고를 들었고 이해받으려 했는데 판단을 받았습니다.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판단을 멈출 때 시작된다. 공감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판단을 멈추지 않으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한다는 한마디가 100가지 조언보다 위로가 됩니다. 판단은 상대방을 밀어내지만 공감은 상대방을 끌어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판단받는 경험은 매우 상처가 됩니다. 용기 내어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온 것은 평가와 충고일 경우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유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판단받기 전에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조언받기 전에 공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경험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에게는 단 3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2세 강민호 씨는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어르신입니다. 사람들은 강민호 씨와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인 65세 박현숙 씨가 강민호 씨에게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님, 요즘 제가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어제도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정말 멍해지는 것 같아요. 박현숙 씨는 자신을 자책하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강민호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위로하지도 않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조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박현숙 씨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박현숙 씨가 말을 마치자 강민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 요즘 좀 속상하시겠네요. 그 한마디에 박현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현숙 씨는 위로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강민호 씨는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았지만 박현숙 씨는 깊이 이해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18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듣기 방식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4,000명의 대화를 녹음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고쳐주지 않고 끝까지 듣는 사람들과의 대화 후 만족도가 평균 87%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간에 끊고 조언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후 만족도는 32%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말을 끝까지 듣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의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비언어적 신호였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완전한 듣기라고 명명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고쳐주지 않고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 존재를 먼저 봅니다. 틀린 말을 해도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도 즉시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화의 목적이 정보 교정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원하는 것은 대부분 옳은 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기에 끝까지 듣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영국 철학자 아이리스 머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다. 상대의 말을 고쳐주지 않고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깊은 행위입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 속에서 진짜 마음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쳐주려 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없는 배려가 주는 태도의 힘입니다. 춘천에 사는 75세 오경자 씨는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경자 씨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고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약이에요. 오경자 씨는 그런 말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들었습니다. 빨리 슬픔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71세 최영미 씨는 달랐습니다. 최영미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경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경자 씨가 울면 함께 울었고, 오경자 씨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면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영미 씨는 위로의 말도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었습니다. 오경자 씨는 최영미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년간 진행한 애도 과정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지지 방식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지 1,50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높은 위로 효과를 보인 것은 언어적 위로가 아니라 침묵 속의 동행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가 가장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현존의 치유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말은 때로 상처가 되지만 침묵 속의 함께함은 절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는 사람들은 말의 한계를 이해합니다. 깊은 슬픔 앞에서 말은 무력합니다. 큰 고통 앞에서 위로의 말은 오히려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기에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시간과 존재를 내어줍니다.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슬픔을 빨리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그 사람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도 함께 있어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함께 있어줄 누군가다. 아무 말 안 해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로 채우려 하지 않고 존재로 채웁니다. 침묵은 때로 1000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그냥 옆에 있어준다는 것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가장 깊은 약속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쉴 수 있습니다. 밝은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픈 채로 있어도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슬픔을 재촉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박자 늦게 말하는 태도의 품격입니다. 포항에 사는 77세 송재석 씨는 손자와 대화할 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송재석 씨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손자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걸까? 어느 날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나 봐요. 송재석 씨는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손자의 표정을 봤습니다. 손자는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송재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구나.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송재석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른들은 바로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달라요. 송재석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 번의 잠시 멈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인간관계학과에서 16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말하기 전 멈춤의 시간이 대화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3,500명의 대화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말하기 전 평균 3초 이상 멈추는 사람들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반면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연구팀은 말하기 전에 멈춤이 두 가지 효과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점검할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효과는 듣는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의식적 멈춤의 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멈추는 사람들은 말이 가진 무게를 이해합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적절한 반응을 선택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쉬고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지 점검하고 나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무게가 있고 상대방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멈추는 사람들은 말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많을수록 좋거나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이 나올 때 비로소 말은 가치를 가집니다. 멈춤은 침묵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배려이며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는 사람과 대화하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말을 끊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과 말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의 3가지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예민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덜 닳는 사람입니다. 대화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무거워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서 며칠 동안 그 말을 되새기며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몇 명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100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관계의 안전감이 관계의 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남기는 분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